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학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원격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수업을 하니 수업이 즐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 건강 유념하며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재구성과 창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편의 시를 학습하게 될 텐데 문학의 재구성의 방식으로 패러디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세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의 그림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죠. 선생님은 이 그림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수없이 봤던 것 같네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작품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여인에서 남성으로 바뀐 듯한 느낌도 들고요. 옷은 그대로인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 스페로우 같은 수염을 기르고 있네요. 세 번째 작품은 더 심합니다. 보테로가 그린 모나리자인데요. 통통을 넘어 머리부터 훨씬 확대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보테로의 이 모나리자는 장난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정교함은 덜하지만 친근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원작을 자기 스타일대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재구성, 패러디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에서의 패러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90쪽을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한 작가의 스타일이나 기법 등을 흉내낸 원작을 우스꽝스럽게 개작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다. 원작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기능화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것은 문학을 새롭게 창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자, 이 패러디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패러디를 그리고 문학의 재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을 펴보기 바랍니다. 단원명은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입니다.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작품을 재구성할 때는 원작의 내용이나 형식, 표현 등을 참신하게 바꿔볼 수 있다. 또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달리하여 맥락을 바꿔보거나 작품이 소통되는 매체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재구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품을 배우기에 앞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의 무엇부터 기억하려고 하나요? 처음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하나요?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반려견으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고 싶을까요?
네, 바로 이름입니다. name.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시작할 때나 소중한 반려견이나 사물이 생겼을 때 네이밍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람을 기억하려고 할 때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이름이 있어서 선생님도 남자 사람에서 정재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이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 배울 작품은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꽃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꽃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말 텐데 시인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나 봐요.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 시는 사실 옛날에 사랑시로도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세대에 연애 편지를 쓸 때 제일 많이 인용된 시이기도 하다네요. 그만큼 시어들이 예뻐서겠죠. 그런데 막상 김춘수 시인은 인터뷰에서 이 시는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도 합니다. 일단 시를 읽을 때 제목을 봤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이해해 봐야겠죠. 이 시의 화자는 뭘 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색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 정도가 되겠네요.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도 불리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태도는 뭐뭐가 되고 싶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되고 싶고 눈짓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상황과 태도를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선생님이 시어의 의미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학습에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각자 이 시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본 다음 선생님의 강의를 이어서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요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라는 말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과 후가 뒤에 오는 그의 의미를 결정하니까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는 내가 이름 부르기 전 그리고 부른 다음에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의 몸짓,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다면
앞과 뒤에 나오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만이라는 말과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크게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이름을 부르기 전 그는 나에게 하나의 몸짓,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무의미했던 그가 드디어 이름을 불리고는 어떤 의미로 변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그를 특별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나에게로 와서, 원래 그는 나에게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에게서 이름이 불리고는 나에게로 직접 왔다고 하니 나와 그의 거리는 가까워졌겠네요. 나와 그의 관계는 가까워졌습니다. 꽃이 되었다. 이때 꽃은 무의미했던 몸짓에 불과하던 그가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 후가 크게 달라진 느낌이니 이때 꽃은 특별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선생님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 구절들에. 왜냐하면 사실 이름을 모를 때는 학생이든 친구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든 크게 기억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알기 전에는 관계가 그만큼 가깝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름을 부르고 출석을 부르는 것에도 이렇게 가까워지는 관계를 맺음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름을 불러줬더니 무의미한 몸짓에서 특별한 꽃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빛깔이라고 하면 시각적인 것이 곱고 향기라고 하면 후각적인 것입니다. 모두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입니다. 꽃과 연결되는 시어들이기 때문에 모든 꽃들이 저마다의 지닌 빛깔과 향기가 있듯이 나에게도 그것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떠올려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누군가에게 몸짓이 아닌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봐주는 그에게 나 역시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주어가 나에서 이제는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되고 싶다라는 서술어와 연결 지어볼 때 긍정적인 시어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꽃과 같이 소중한 존재겠네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몸짓과는 다른 긍정적인 시어, 즉 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그런 눈짓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뒤에 되고 싶다라는 서술어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어의 의미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시를 천천히 각자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지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읽어봤다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살펴봤었는데 이 시의 패러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입니다. 우선 부제목이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라는 그런 말들이 나와 있네요. 자, 제목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많은 특성 중에서 끄고 켤 수 있는 특성에 주목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랑은 원래 끄고 켤 수 없는 감정이다. 라디오처럼 마음대로 끄고 켤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과연 좋을까? 부제처럼 김춘수 시인의 꽃의 패러디 작품이구나. 자, 요런 내용들을 떠올렸다면 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봤는데 어떤가요? 패러디시라서 그런지 김춘수 시인의 꽃과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된 시어들의 표현이 차이가 드러나는데 시가 주는 느낌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과 함께 감상 포인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의 패러디 시이기 때문에 형식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단어가 눈에 쏙쏙 잘 들어올 거예요. 우선 이름을 부른 행위가 이 시에서는 단추를 누른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라디오, 단추 등 현대적 소재로 바뀌면서 시의 느낌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자, 단추를 누르는 행위.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이름을 부른 행위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단추를 누르기 전이기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라디오는 쓸모가 없는, 즉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전파라는 시어도 눈에 보이네요. 자, 꽃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 꽃처럼 소리가 재생되기 시작하는 전파는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 굳어버린 그리고 황량한이라고 하는 관용어를 보니 빛깔과 향기와는 달리 부정적인 시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삭막함과 고독함의 정서가 묻어나는 시어네요. 전파가 되고 싶다. 반복이 되고 있네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가 아니라 쓰임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인 전파가 되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사랑이 되고 싶다.
이때 사랑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데 뒷부분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자, 일반적으로 사랑은 긍정입니다. 그런데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사랑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건 결코 긍정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해봤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끝맺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어려운 감정인데요. 라디오처럼 끄고 켜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가 과연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굳이 사랑을 라디오처럼 끄고 켤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봤을까? 자, 아마도 이런 내용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꽃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시상 전개 과정, 문장의 구조면에서 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꽃이라는 감상적 소재 대신에 전파, 버튼, 라디오 등의 현대적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자, 자세히 더 살펴보면 꽃에서는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한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사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가 풍자와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인은 현대인들의 버튼식 사랑을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보기 자료를 참고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만 자, 교과서의 페이지 90쪽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0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에 대한 의미를, 즉 감상을 정리해 두었고요.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에 대한 감상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꼭 확인해 줘야 되는 내용이고, 자, 아래에 있는 이 내용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시이다. 원작의 소재였던 꽃 대신에 라디오, 버튼, 전파 등 현대 문명이 발명한 소재를 활용하여 관념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보기가 제시가 되겠지만 이 내용을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쉽게 켜고 끄는 행위처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을 풍자한 것이다. 자, 요 말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시어들을 새롭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파, 끄고 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 선생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수업을 꽤 많이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해해서 잘 들어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나머지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